1912년 겨울 뉴욕 125번가의 한 낡은 YMCA 강의실. 24살의 청년 데일 카네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배우로서 뼈아픈 실패를 맛본 그는 낯선 청중 앞에서 몹시 떨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배우 출신이었던 24살의 청년은 낯선 청중들 앞에서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원고마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버린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실패한 배우라는 꼬리표가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른들 앞에선 24살 청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준비했던 내용마저 머릿속에서 하얗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단상에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우로서 좌절을 겪은 직후였기에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죠. 준비한 원고마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무대에서 실패했던 뼈아픈 기억이 다시 한번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상을 짚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해버린 뒤였죠. 준비했던 유창한 서론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912년 뉴욕의 어느 낡은 YMCA 강의실. 24살의 데일 카네기가 무거운 침묵 속에 강단에 올랐습니다. 실패한 무명 배우였던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들 앞에서 차갑게 굳어떨고 있었죠.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며칠 밤을 새워 꼼꼼히 적어둔 원고가 그만 바닥나 버린 거죠. 정막이 흐르는 강의실 안. 피곤해 지친 사람들의 시선만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강의가 시작된 지 불과 20여 분. 며칠을 꼬박 세워 준비한 원고가 그만 바닥나 버렸습니다. 당황한 채 빈손만 만지작거리는 그에게 지친 직장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 준비한 원고였지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빈손이 된 그는 크게 당황했고 교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지친 수강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죠. 며칠을 꼬박 세워 준비한 원고는 강의 시작 얼마 후 허무하게 바닥나 버렸습니다. 허공에 멈춘 그의 두 손 위로 지친 직장인들의 무거운 시선이 쏟아졌죠.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시작 얼마 후 며칠 밤을 세워 준비한 원고가 그만 바닥나 버렸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지친 수강생들의 시선만이 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 꼼꼼히 준비했던 원고는 강의 시작 얼마 후 모두 동나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정적 속에서 지친 수강생들의 시선만이 허공을 맴도는 그를 향해 쏠렸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절망적인 순간, 그는 침묵을 깨기 위해 무작정 맨 앞줄에 앉은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던졌죠. 자신의 컴플렉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물러설 곳이 없던 순간 그는 앞줄의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죠. 당신의 열등감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요. 이 무모한 제안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던 절망적인 그 순간 그는 무작정 앞줄의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자신을 괴롭히는 컴플렉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권했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절망적인 순간 그는 무작정 맨 앞줄에 앉은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의 예상을 깬 아주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던 절박한 순간 그는 맨 앞줄의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가진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대신 오히려 상대의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이죠. 침묵이 흐르던 그 절망적인 순간 그는 무작정 맨 앞줄의 한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컴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그의 뜻밖의 제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한 웅변보다 투박하고 진솔한 실패담이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동료의 진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죠. 공감과 소통을 가르치는 카네기식 교육법이 마침내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화려한 웅변술보다 동료가 털어놓는 진솔한 실패담에 훨씬 더 깊이 빠져들었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훗날 세상을 바꿀 새로운 교육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화려한 웅변술이 아닌 동료의 투박하고 진솔한 실패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작은 교실에서 일어난 공감의 기적이 훗날 전 세계를 바꾼 카네기식 교육법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청중은 화려한 웅변이 아닌 동료의 투박한 실패담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솔한 고백이 마음을 울렸던 거죠. 카네기식 교육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청중은 화려한 웅변술보다 동료가 털어놓는 투박하고 진솔한 실패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훗날 세계를 바꿀 카네기식 교육법의 씨앗이 바로 이 교실에서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화려한 웅변술이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털어놓는 투박하고 진솔한 실패담이었죠. 훗날 전 세계를 바꾼 카네기식 교육법은 바로 이 순간 깊은 공감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훗날 수많은 사람을 매료시킬 이 청년은 1888년 미주리주의 한 척박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샤를 A는 겨울바람이 불던 낡은 목조주택이 그가 마주한 첫 세상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숨쉬듯 당연하던 시절이었죠. 이 놀라운 통찰력을 지녔던 청년은 1888년 미주리주 메리빌의 한 척박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방에 얼어붙은 겨울 풍경처럼 그의 어린 시절 역시 지독한 가난으로 차갑게 굳어 있었죠. 이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청년은 1888년 미주리주 메리빌의 척박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아주 가난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죠. 이 놀라운 통찰력을 지녔던 청년은 1888년 겨울 미주리주 메리빌의 척박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가난 속에서 그의 어린 시절엔 늘 서늘한 바람이 맴돌았죠.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이 청년은 1888년 미주리주 메리빌의 한 척박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낡고 초라한 통나무집이 그가 마주했던 첫 세상이었습니다. 훗날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이 청년은 1888년 미주리주 메리빌의 아주 척박하고 가난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며들던 낡은 오두막이 그가 세상을 처음 마주한 곳이었습니다. 가족의 가난은 어린 소년에게 너무나도 뼈저렸습니다. 앤드루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젖을 짜며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묵묵히 견뎌냈죠. 소년 카네기의 하루는 매일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어린 손으로 소젖을 짜고 진흙탕 속에서 돼지를 돌봐야 했죠. 뼛속까지 스며드는 가난 속에서 소년은 일찍부터 고된 노동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가족이 겪어야 했던 가난은 참으로 뼈저렸습니다. 어린 카네기는 매일 새벽 3시면 무거운 눈을 떠야 했죠.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차가운 진흙탕을 걸으며 소젖을 짜고 돼지를 치는 고된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의 가난은 참으로 뼈저렸습니다. 어린 카네기는 매일 새벽 3시마다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진흙탕에 발을 푹푹 빠뜨리며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여물을 먹이는 고된 일상이 반복됐죠. 차가운 진흙탕에 작은 두 발이 푹푹 빠졌지만 소년은 일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짓누르는 지독한 가난의 무게를 그 어린 나이에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어린 소년은 매일같이 거친 진흙탕을 걸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의 작은 어깨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었죠. 워렌스버그 사범대학에 갓 입학한 데일. 하지만 설렘보다 앞선 건 지독한 열등감이었습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낡고 헐렁한 차림새. 동급생들 사이에서 그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죠. 워렌스버그 사범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그의 마음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동급생들의 말끔한 모습과 달리 그의 낡고 헐렁한 옷차림은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죠. 지독한 열등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했지만 마음은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몸에 맞지 않는 낡고 헐렁한 옷차림 때문에 세련된 동급생들 사이에서 깊은 열등감에 시달렸죠. 워렌스버그 사범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그의 어깨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동급생들의 단정한 모습과 비교되는 자신의 낡고 헐렁한 옷차림 때문에 늘 무거운 열등감에 시달려야만 했죠. 동급생들이 깔끔한 옷차림으로 웃고 떠들 때 그는 헐렁하고 낡은 재킷을 여민 채 캠퍼스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만든 열등감이 매일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워렌스버그 사범대학에 들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늘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동급생들의 번듯한 모습과 달리 그가 입을 수 있는 건 낡고 헐렁한 옷이 전부였으니까요. 지독한 가난이 만든 열등감은 청년의 어깨를 한없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말더듬고 소심했던 자신을 바꾸기 위해 그는 먼저 토론클럽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헛간에 홀로 서서 허공을 향해 첫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가축들이 그의 유일한 관중이었죠. 먼지가 흩날리는 고요한 공간에서 그는 목이 쉴 때까지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헛간은 그에게 완벽한 무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소와 말들을 유일한 관중으로 삼아 그는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또 연습했습니다. 투박한 나무벽 사이로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자신감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낡은 헛간을 첫 무대 삼았었죠. 소와 말들을 관중으로 두고 어두운 공간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이 쉴 때까지 외쳤습니다. 텅 빈 동물들의 눈동자 앞에서도 절대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낡은 헛간 안에는 그의 목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말 못하는 가축들을 관중 삼아 목이 쉴 때까지 수백 번이고 같은 문장을 반복했죠. 목이 쉬어 갈라져도 연습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깊은 열등감을 이 낡은 헛간에서 마침내 깨뜨리고 있었죠. 대학을 졸업한 뒤 카네기는 거친 현장을 택했습니다. 아머앤컴퍼니의 세일즈맨이 되어 먼지 날리는 네브래스카의 낯선 거리에 첫 발을 내디뎠죠. 대학 문을 나선 청년 카네기는 아머앤컴퍼니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네브래스카와 와이오밍의 거친 흙먼지를 맞으며 매일같이 낯선 이들을 설득해야만 했죠. 대학을 졸업한 청년 카네기는 곧바로 아머앤컴퍼니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네브래스카와 와이오밍의 험난한 개척지를 발로 뛰며 매일같이 낯선 이들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려야만 했죠. 대학을 졸업한 뒤 카네기는 아머앤컴퍼니의 세일즈맨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브래스카와 와이오밍이 험난한 모래바람을 뚫고 무거운 가방을 든 채 낯선 거리를 홀로 걸었죠. 대학을 졸업한 카네기는 아머앤컴퍼니의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가 배정받은 곳은 흙먼지가 날리는 거친 서부 지역이었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길을 걸으며 그는 실전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배웁니다. 대학을 졸업한 카네기는 곧바로 아머앤컴퍼니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곳은 네브래스카의 험난한 구릉지대였죠. 무거운 가방을 들고 흙먼지 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그는 마침내 실전 영업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는 척박한 시골 마을. 그는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낡은 상점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비누와 베이컨을 팔기 위한 거칠고 치열한 첫걸음이었죠. 먼지가 쌓인 낡은 카운터 너머로 그는 무뚝뚝한 상인들과 끝없는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그 거친 대화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설득하는 진짜 기술을 몸으로 익혀나갔죠. 허름한 상점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그는 상대방의 눈빛만으로 진짜 속마음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베이컨 한 덩이를 팔기 위해선 먼저 사람의 마음부터 열어야 했으니까요. 상점 주인의 굳은 표정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물건을 팔기 전에 마음을 여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먼지투성이의 낡은 계산대 앞은 인간의 본성을 배우는 최고의 강의실이었습니다. 낡은 계산대 너머로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을 마주하며 그는 상대의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차갑고 거친 실전 인간학이었죠. 거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는 단순한 세일즈를 넘어 상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진짜 인간관계를 배웠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그의 평생 무기가 되었죠. 타고난 화술 덕분에 그의 영업 실적은 단숨에 지역 1위를 찍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한 끝에 마침내 뉴욕행 자금 $500를 모으는 데 성공하게 되죠. 지역 1위라는 놀라운 판매 실적은 곧 그의 든든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뉴욕으로 떠날 수 있는 꿈의 자금 $500를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첫 번째 티켓이었습니다. 탁월한 실적은 곧 확실한 보상으로 이어졌죠. 그는 매일 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뉴욕행 티켓과 초기 정착금, 꿈에 그리던 $500를 손에 쥐게 됩니다.
타고난 화술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의 실적은 단숨에 지역 1위로 치솟았죠. 밤낮으로 일한 대가로 마침내 뉴욕으로 향할 목돈 $500를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영업 수완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끝에 마침내 뉴욕으로 떠날 자금 $500를 거머쥐게 되죠. 마침내 낡은 서랍 속에는 $500라는 큰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역 최고의 영업사원이 흘린 땀의 결실이었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뉴욕으로 떠날 준비가 모두 끝난 셈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과감히 버리고 그가 좇은 새로운 꿈은 놀랍게도 연기자였습니다. 브로드웨이의 화려한 무대를 상상하며 그는 곧장 뉴욕에 있는 명문 연기학교로 향했죠.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한 채 그가 좇은 꿈은 연기자였습니다. 뉴욕으로 향한 그는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드라마틱 아츠에 당당히 등록장을 내밀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연기자였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뉴욕으로 향한 그는 곧바로 연기학교에 등록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죠. 안정적인 직장을 미련 없이 버린 그가 좇은 것은 다름 아닌 연기자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부푼 가슴을 안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유서 깊은 연기학교에 당당히 등록했죠.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한 채 그가 새롭게 좇은 꿈은 바로 연기자였습니다. 뉴욕의 웅장한 극장을 올려다보며 그는 명문 연기학교에 당당히 등록했죠.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한 채 그가 좇은 새로운 꿈은 바로 연기자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그는 역사 깊은 연기학교에 등록하며 화려한 무대 위의 삶을 꿈꿨습니다. 야심차게 유랑극단에 합류해 무대에 올랐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어두운 무대 위 홀로 조명을 받았지만 그의 굳은 연기는 끝내 관객을 사로잡지 못했죠. 자신만만하게 무대에 올랐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몹시 차가웠습니다. 그의 서툰 연기와 부족한 경험으로는 높고 냉혹한 현실의 벽을 결코 넘을 수 없었죠. 조명은 밝게 그를 비추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대사를 이어갈수록 텅 빈 객석의 침묵만이 무대를 맴돌았죠. 현실의 벽은 그가 감당하기엔 무척이나 높고 냉혹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온 힘을 다해 대사를 뱉어냈지만 돌아오는 객석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오히려 그의 부족함을 비추었고 연기의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냉혹했습니다. 관객들의 싸늘한 반응은 그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명 아래 홀로 남겨진 무대는 너무나도 넓고 차가웠죠. 결국 그는 쓰디쓴 실패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조명이 꺼진 텅 빈 무대 위 홀로 남은 그에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철저히 외면받았던 이 쓰라린 실패는 결국 그의 인생에 뼈아픈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주머니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직장마저 잃은 채 좁고 어두운 방에 틀어박혔죠. 창밖으로 번쩍이는 뉴욕의 불빛은 그의 짙은 절망감만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낡고 비좁은 방 안에서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뉴욕의 불빛과 달리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 초라했죠. 극심한 우울증과 패배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비좁은 방 안에서 그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죠. 패배감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짙어졌습니다. 무일푼이 된 그는 좁고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야경은 그의 뼈저린 패배감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깊고 짙은 우울증이 그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 창밖으로 빛나는 뉴욕의 야경은 그의 캄캄한 처지와 너무도 대비되었습니다. 짙은 패배감과 우울증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죠. 어둡고 비좁은 방 안에서 그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뉴욕에서의 삶은 그에게 깊은 절망의 늪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그는 트럭 세일즈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기계라면 질색하던 그에게 그곳은 매일매일이 지옥과도 같았죠. 복잡한 엔진 구조를 설명하는 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트럭 세일즈에 뛰어들었지만 기계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에게 이 일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엔진 구조를 설명하는 것조차 숨이 막힐 듯한 고역이었죠. 생계를 위해 시작한 트럭 판매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기계의 작동 원리에는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죠. 억지로 외운 재원표만으로는 고객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트럭의 보닛을 열어봐도 그에게는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복잡한 기계 구조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매일 이어지는 억지 세일즈는 서서히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기계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에게 트럭 영업은 매일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복잡한 부품 앞에서는 늘 말문이 막혔죠. 하지만 이 뼈아픈 실패는 자신의 진짜 재능을 다시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계와 전혀 맞지 않던 그에게 트럭 세일즈는 매일이 고역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쓰라린 실패를 통해 자신이 진짜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캄캄한 기숙사 방,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가 진정으로 가슴 뛰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두운 기숙사 방 안,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한 채 그는 노트 위에 끝없는 질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고 누구보다 확실히 잘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깊은 고민 끝에 펜이 멈춘 순간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친 단 하나의 답은 바로 말하기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수많은 고민 끝에 빈 노트에 적어 내려간 답. 그것은 바로 말하기였습니다. 어두운 기숙사 방, 책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슴 뛰는 일은 무엇일까? 노트에 적힌 수많은 고민 끝에 선명하게 남은 단 하나의 답은 바로 말하기였습니다. 어두운 기숙사 방,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마침내 떠오른 답은 단 하나, 바로 말하기였습니다. 펜을 쥔 채 그는 노트에 마지막 질문을 적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긴 침묵 끝에 떠오른 답은 바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말하기였습니다. 결심을 굳힌 그는 곧바로 125번가 YMCA 디렉터를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대중연설 강좌를 열겠다는 당찬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곧장 125번가 YMCA 디렉터를 찾아갔습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는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연설 강좌를 열겠다고 당차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125번가에 있는 YMCA 디렉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실용적인 야간 대중연설 강좌를 열고 싶다고 당당히 제안했죠. 그는 곧바로 125번가 YMCA 디렉터를 찾아갔습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제안했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연설 강좌를 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125번가에 있는 YMCA 디렉터를 곧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낮에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대중연설 강좌를 열고 싶다며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를 밝혔죠. 그는 망설임 없이 125번가 YMCA 디렉터를 찾아갔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대중연설 강좌를 열겠다고 아주 당차게 제안했죠.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YMCA의 디렉터는 무척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룻밤에 $2라는 일반적인 강사료조차 거절했죠. 하지만 카네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대신 과감한 역제안을 던지기로 결심하죠. 디렉터는 그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사료인 $2 지급조차 거절했죠. 하지만 카네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강료 수익의 80%를 갖겠다는 파격적인 역제안을 던집니다. 디렉터가 단돈 $2조차 거절하자 카네기는 오히려 파격적인 역제안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수강료 수익의 80%를 제게 주십시오. 거절할 이유가 없는 완벽한 배수진이었죠. 디렉터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을 때 카네기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강료 수익의 80%를 제게 주십시오. 철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파격적인 제안서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디렉터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완벽히 믿었던 카네기는
고정 강사료를 포기한 채 계약서에 서명했죠. 실패하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결국 카네기는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확신했기에 실패하면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그 파격적인 계약서에 거침없이 서명한 것이죠. 이 대담한 결단은 곧 전설이 됩니다. 첫 강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 콧대 높은 엘리트나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거나 차가운 고객에게 숱하게 거절당하면서 어깨가 한껏 움츠러든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죠. 첫 강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고상한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사에게 질책을 받고 고객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하며 어느새 자신감을 잃어버린 아주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을 거둔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사의 꾸지람에 고개를 숙이고 고객의 거절에 깊은 상처를 입은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죠. 강의실 한 구석에는 어깨가 축 처진 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수없이 고객에게 거절당하면서 깊이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죠. 상사에게 질책을 듣거나 수없는 거절에 부딪혀 고개를 숙인 사람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치고 평범한 직장인들이 바로 첫 수강생이었습니다. 상사에게 매일같이 꾸지람을 듣거나 고객에게 거절당하며 무너져 내린 사람들, 첫 강의실을 채운 이들은 그렇게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했던 건 고전 문학을 인용하는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당장 회의실에서 의견을 말하고 눈앞의 고객을 설득하는 실전 기술이었죠. 수강생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고전 문학을 인용하는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실에서 의견을 말하고 당장 눈앞의 고객을 설득하는 살아있는 방법이었죠. 당시의 화술 교육은 고전 문학을 암기하는 식의 화려한 수사학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일 당장 회의실에서 의견을 말하고 거침없이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이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고전 문학을 읊조리는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당장 회의실에서 내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까다로운 고객을 설득해내는 생생한 실전 화술이었죠. 그들에게 고전 문학을 읊는 화려한 수사학은 필요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회의실에서 발언하고 눈앞의 고객을 설득하는 진짜 실전 화술이 절실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절실했던 건 고전 문학을 인용하는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당장 회의실에서 의견을 말하고 눈앞의 고객을 설득해내는 진짜 생존 기술이었죠. 카네기의 강의실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떤 비판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그는 오직 진심, 어린 격려만을 허락했습니다. 카네기의 교실에서는 날카로운 비판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어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집중했죠. 카네기의 수업에는 철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더라도 절대 비판하지 않는 것이었죠. 대신 아주 사소한 장점이라도 먼저 찾아내어 진심 어린 박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카네기는 수업 중 그 어떤 비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단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대신 사소한 장점이라도 기꺼이 찾아내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카네기는 연단에 오르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수업 중 모든 비판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그 대신 수강생이 가진 아주 작은 장점이라도 발견하면 진심을 다해 칭찬했죠. 비판 없는 안전한 환경과 따뜻한 격려는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교실 안에서 철저하게 비판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 진심으로 칭찬했죠.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는 사람들 내면에 숨겨진 엄청난 용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교육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긴장하며 말을 더듬던 한 세일즈맨은 당당한 태도로 계약을 따내는 최고의 실적자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고객을 피하던 세일즈맨은 이제 당당하게 악수를 건네며 큰 계약을 따냈죠.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고객 앞에서 말을 더듬던 세일즈맨은 당당하게 최고의 실적을 올렸고 매사에 소심했던 회계사는 팀을 이끄는 리더로 승진했죠. 불과 몇 주 만에 교실 밖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말을 더듬으며 고객을 피하던 세일즈맨은 당당하게 악수를 건네며 최고의 실적을 올리게 되었죠. 늘 고객 앞에서 시선을 피하고 말을 더듬던 한 세일즈맨은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게 악수를 건네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늘 주저하던 평범한 직장인이 이제는 먼저 당당하게 악수를 건네며 중요한 계약을 거침없이 성사시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이 기적의 수업 소문은 곧장 도시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매일 아침 기차를 타고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갔죠. 이 기적의 수업에 대한 소문은 뉴욕을 넘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의 YMCA에서도 앞다투어 그를 초빙하기 시작했죠. 소문은 곧 뉴욕의 경계를 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 등 이웃 도시의 YMCA에서도 앞다투어 그를 초빙하기 시작했죠. 기차에 몸을 싣고 달리는 날이 늘어날수록 그의 무대도 끝없이 확장되었습니다. 소문은 뉴욕의 경계를 넘어 기찻길을 따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의 지부에서도 당장 그를 강사로 모시고 싶다며 다급한 연락이 쏟아졌죠. 기적 같은 수업이 있다는 놀라운 소문은 뉴욕의 경계를 넘어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곧이어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의 YMCA에서도 그를 초빙하기 위한 연락이 끊이지 않았죠. 기적의 수업에 대한 소문은 뉴욕을 넘어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의 강연장에서도 그를 애타게 찾기 시작했죠. 한때 주머니가 텅 비었던 무일푼의 사내는 이제 매주 수백 달러를 벌어들이며 어엿한 사무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낡은 타자기에서 피어난 완벽한 인생 역전의 시작이었죠. 무일푼으로 시작했던 그는 이제 매주 수백 달러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죠. 늘어나는 수강생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돕는 보조 강사들까지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무일푼이었던 그는 이제 매주 수백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수강생을 감당하려 보조 강사까지 고용했죠. 쉼없이 타자기가 울리는 그의 사무실은 완벽한 인생 역전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일푼의 이민자였던 그가 이제는 매주 수백 달러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수강생을 감당하기 위해 보조 강사들까지 고용했죠. 말 그대로 완벽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무일푼이었던 그는 이제 매주 수백 달러를 벌어들이는 성공한 교육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수강생들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도울 보조 강사들까지 새로 고용할 정도였죠. 무일푼의 청년이었던 그는 이제 매주 수백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자신을 돕는 보조 강사들까지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스스로 읽어낸 그야말로 완벽한 인생 역전이었죠. 수강생이 급증하면서 수업을 뒷받침할 제대로 된 교재가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복잡한 이론서만 가득할 뿐 당장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지침서는 없었죠. 도서관에 수많은 서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가 찾던 책은 없었습니다. 복잡한 학술 서적만 가득할 뿐 사람들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재는 어디에도 없었죠. 도서관의 수많은 서가 사이를 헤매며 그는 빈 노트를 펼쳐두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 종이를 채워줄 살아 숨쉬는 현실적인 조언은 어디에도 없었죠. 아무리 책장을 넘겨보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진짜 대화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텅 빈 노트처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은 철저하게 비어 있었던 겁니다. 도서관의 수많은 책을 모두 뒤져보았지만 간절히 원했던 실생활의 지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책상 위에는 처음부터 스스로 채워가야 할 빈 노트만 놓여 있었죠. 결국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죠.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실전 교재를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한 교재가 없었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타자기를 끌어당겼죠. 스탠드 불빛 아래서
매일 강의에 쓸 유인물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작은 책상 앞을 지킨 건 오직 그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묵묵히 타자기를 두드리며 다음날 학생들에게 나눠줄 유인물을 직접 만들었죠. 그는 깊은 밤까지 어두운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의 지식들을 종이 위에 옮기기 위해 낡은 타자기를 한 글자씩 직접 두드렸죠.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유인물은 그렇게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도 그의 책상 앞은 언제나 환했습니다. 더 나은 강의를 완성하기 위해 밤늦도록 직접 펜을 들고 노트를 채워나갔죠. 매일 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원고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미래를 향한 그의 땀방울이자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타자기를 두드려 완성한 원고들은 다음날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소중한 유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자료들을 정성껏 한데 엮으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강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더 깊은 진리를 찾기 위해 역대 위인들의 삶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리더들의 전기를 샅샅이 읽었죠. 에이브러햄 링컨,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시어도어 루스벨트까지 역사적 위인들의 전기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지 그 숨겨진 비결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링컨과 벤저민 프랭클린, 그리고 시어도어 루스벨트까지 역사적 위인들의 전기를 샅샅이 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숨겨진 비결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링컨,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는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리더들의 전기를 샅샅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갈등을 풀어낸 방식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자신만의 이론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간 것이죠. 루스벨트 같은 위대한 리더들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그는 수많은 전기를 샅샅이 뒤지며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을 분석해 나갔습니다. 링컨과 프랭클린, 그리고 시어도어 루스벨트까지 당대를 주름잡았던 리더들의 전기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그들만의 비결을 깊이 있게 파헤치기 위해서였죠. 수많은 수강생과 호흡하며 쌓은 노하우는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됩니다. 1926년 다소 긴 제목을 달고 출간된 그의 첫 공식 저서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강의실에서 쌓인 수많은 경험들은 1926년 마침내 하나의 결실을 맺습니다. 대중연설과 비즈니스맨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조금은 길고 거창한 제목의 첫 저서가 탄생한 것이죠. 그 치열한 과정의 결과물로 마침내 1926년 그의 첫 공식 저서가 세상에 나옵니다. 대중연설과 비즈니스맨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꽤 긴 제목의 책이었죠. 수년간 다듬어온 강의 노트가 한 권의 단단한 책으로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은 1926년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중연설과 비즈니스맨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 다소 길고 투박한 제목이었지만 이 첫 공식 저서의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그 수많은 현장 경험은 마침내 1926년 한 권의 책으로 묶입니다. 대중연설과 비즈니스맨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첫 공식 저서가 탄생한 것이죠. 두꺼운 표지 안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실전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1926년 그동안 쌓인 수많은 원고들은 한 권의 책으로 묶이게 됩니다. 대중연설과 비즈니스맨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긴 제목을 단 그의 첫 공식 저서가 세상에 나온 것이죠. 이 시기 그는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원래 성씨였던 카너기의 철자를 당시 최고의 철강왕인 앤드류 카네기와 똑같이 바꾼 것이죠. 이름 하나로 거대한 권위를 빌려온 셈입니다. 원래 그의 성씨 철자는 조금 다른 카니지였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철강왕 카네기의 철자를 그대로 따옵니다.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한 영리한 브랜딩이었죠. 그는 자신의 원래 성씨인 카나지 대신 당시 최고의 철강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와 똑같은 철자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린 아주 영리한 브랜딩이었죠. 그는 자신의 원래 성씨인 카나지의 철자를 당시 최고의 철강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와 똑같이 바꿉니다. 이는 사람들의 뇌리에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한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성시철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똑같은 철자로 슬쩍 바꾸는 결정을 내리죠. 자신의 이름을 단번에 각인시킨 아주 영리한 브랜딩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씨였던 카너기 대신 당시 최고의 철강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와 똑같은 철자로 바꾼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재창조한 가장 대담하고 영리한 브랜딩이었죠. 에드거의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마침내 활자를 넘어섰습니다. 1930년대 그의 묵직한 목소리가 전국 라디오 전파를 타기 시작했죠. 미국의 수많은 가정집 거실마다 그의 이야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한 마이크를 거쳐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1930년대 수많은 미국인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그가 들려주는 시장의 통찰에 귀를 기울였죠. 그의 묵직한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가정집의 거실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라디오라는 새로운 매체는 그의 이름에 더욱 강렬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활자를 넘어 미국 전역의 가정집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는 그의 철학은 대중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며 그의 이름을 확고한 브랜드로 만들었죠. 그의 묵직한 목소리와 이름이 주는 신뢰감은 전파를 타고 흘렀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평범한 가정집 거실마다 그의 철학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고 있었죠. 그의 묵직한 이름과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전국 라디오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의 평범한 가정집 거실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두가 아는 시대의 인물이 된 것이죠. 하지만 시대의 그림자는 짙고 무거웠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미국 전역을 덮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죠.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실직의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굳게 닫힌 일터 앞을 서성이며 그들은 생존을 위한 작은 희망이라도 간절히 갈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대의 그림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대공황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섰죠.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 차가운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한 줄기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끝없는 실직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작은 희망과 인간관계의 지혜를 더욱 간절히 갈구하게 됩니다. 거리마다 구직자들의 긴 줄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이 혹독한 실직의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한 지혜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끝없는 실직의 공포가 거리를 맴도는 동안 사람들은 단지 일자리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현실을 버텨낼 희망과 서로를 돕기 위한 관계의 지혜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네기의 강의실에 아주 특별한 수강생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이먼 앤 슈스터 출판사의 젊은 편집자 레온 심킨이었죠. 그는 강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탄생할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이먼 앤 슈스터의 편집자 레온 심킨이 직접 강좌를 찾아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경험한 그는 수업이 끝난 직후 카네기에게 다가갔죠. 강의가 끝난 후 심킨은 카네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의 편집자였던 그는 이 놀라운 강연을 책으로 펴내자며 굳은 악수를 청했죠. 이 짧은 만남이 바로 역사를 바꿀 베스트셀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이먼 앤 슈스터 출판사의 편집자 레온 심킨이 카네기의 강좌를 직접 수강하게 된 것이죠. 이 우연한 발걸음이 역사를 바꿀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이먼 앤 슈스터 출판사의 편집자 레온 심킨이 직접 강좌를 듣게 되죠. 그의 깊은 감명은 곧 출간 제안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역사가 바뀔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강의실을 찾아옵니다. 출판사 편집자였던 레온 심킨이었습니다. 그가 카네기의 강의를 직접 듣게 되면서 마침내 역사가 바뀔 준비를 마쳤죠. 심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강의 내용을 대중을 위한 책으로 엮어야 한다고 말이죠. 누구나 쉽게 읽을 수만 있다면
분명 전례 없는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심키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 심오한 강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다듬어 출판한다면 전례 없는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 설득했죠. 학계를 뛰어넘어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심킨의 목소리에는 짙은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이 생생한 강의가 교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로 엮어낸다면 전례 없는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며 그를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심키는 테이블 위로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이 훌륭한 강의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서로 엮어낸다면 분명 전례 없는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며 그를 강력히 설득했죠. 심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이 훌륭한 강의 내용을 전문가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서로 엮어내자고 말이죠. 그는 이 책이 전례 없는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심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혁명적인 강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로 출판한다면 금융시장의 역사를 바꿀 전례 없는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며 벤저민을 강력하게 설득했죠. 처음엔 책 쓰기를 주저하던 데일 카네기였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흥미로운 타협안을 하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강의 현장에 전담 속기사를 투입하는 것이었죠. 책 쓰기를 망설이던 카네기였지만 출판사의 제안은 꽤 솔깃했습니다. 그가 강의를 하면 속기사가 모든 말을 기록하기로 한 것이죠. 카네기는 그 초안을 다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조건에 동의하게 됩니다. 처음에 책 쓰기를 망설였던 카네기. 하지만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속기사가 강의를 그대로 받아 적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글을 다듬기로 한 거죠. 결국 카네기는 한 가지 타협안에 동의했습니다. 바로 속기사가 강의 현장에 들어와 자신이 강연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날 것 그대로의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카네기도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강연하는 동안 속기사는 그 생생한 육성을 빠짐없이 기록했죠. 이 초안이 훗날 책의 탄탄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망설이던 카네기도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속기사가 생생하게 기록한 강의 초안이 있었기에 그는 특유의 화법을 살려가며 글을 다듬을 수 있었죠. 이 타자기 소리가 바로 위대한 베스트셀러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프랑스의 조용한 휴양지. 그는 이곳에 머물며 수십 년간 쌓아온 통찰을 하나의 원고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한 걸음 떨어진 채 오직 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 앉아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의 통찰을 문장 하나하나에 정교하게 담아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는 덜어내고 오직 진실하고 깊이 있는 정수만을 남겼죠. 남프랑스의 창가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 때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경험들은 마침내 정교한 문장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수식어를 과감히 지워내고 가장 진실한 관계의 통찰만을 원고 위에 남겼습니다.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인간관계의 본질이 그의 차분한 펜 끝에서 마침내 정돈되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수식어는 모두 지워내고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통찰만을 원고에 새겨 넣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통찰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정교하게 압축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덜어내며 인간관계의 정수만을 남겼죠. 수십 년간 치열하게 겪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침내 단단한 철학이 되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남프랑스의 고요한 햇살 속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의 펜 끝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936년 11월 마침내 거대한 인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자기계발서의 바이블로 불리게 될 인간관계론의 첫 페이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육중한 인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갓 인쇄된 종이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 위대한 여정이 마침내 잉크를 머금고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거대한 인쇄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랜 강연 경험과 사람에 대한 통찰이 드디어 종이 위로 활자가 되어 새겨지는 순간이었죠. 세상을 바꿀 책이 잉크 냄새와 함께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1936년 11월
마침내 그 책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쇄소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수많은 페이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죠.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인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갓 인쇄된 페이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잉크 냄새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기계발서가 마침내 실체를 갖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인쇄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마침내 자기계발의 새로운 역사가 세상의 첫 페이지를 선보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위대한 여정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초판 인쇄량은 고작 5,000부에 불과했습니다. 출판사도 카네기 본인조차도 이 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강연을 듣는 수강생들 정도나 찾아 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판 인쇄량은 고작 5,000부였습니다. 출판사도 카네기 본인도 이 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죠. 그저 강연을 듣는 수강생들이나 가끔 찾아 읽을 줄 알았던 겁니다. 초판 인쇄량은 단 5,000부에 불과했습니다. 카네기 본인도 출판사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죠. 그저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정도만 읽을 거라고 소박하게 짐작했던 겁니다. 출판사도 심지어 카네기 본인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나 몇 권 사볼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 찍어낸 책은 고작 5,000부가 전부였습니다. 초판 인쇄량은 고작 5,000부였습니다. 출판사도 카네기 본인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죠. 그저 수강생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읽힐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점에 책이 깔리기 무섭게 초기 물량은 순식간에 모두 동이 났죠. 사람들은 앞다투어 서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책이 서점에 진열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동이 났죠. 출간 직후 초판 전량 매진이라는 믿기 힘든 돌풍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서점 매대는 진열하기 무섭게 텅 비어버렸고 출간 직후 초판이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인쇄기들이 밤낮 없이 돌아가야만 했죠. 그야말로 전례 없는 돌풍이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서점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진열대에 책이 놓이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죠. 초판 물량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서점마다 책을 구하려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서점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출간 직후 준비된 물량이 순식간에 동이 났죠. 밤낮 없이 돌아가는 인쇄기조차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카네기의 이 단순한 조언은 당시 대공황으로 몹시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깊고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지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했죠.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 단순한 한 줄의 메시지는 대공황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에 지쳐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 단순 명료한 한 줄의 조언은 메마른 대공황 시기를 묵묵히 견디던 사람들에게 깊고 따뜻한 위로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 평범하고 단순한 메시지는 대공황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누군가가 절실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 어떤 위로보다 깊고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이 책의 성공은 단지 미국 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독자들의 손에 쥐어졌죠. 하루아침에 그는 세계적인 멘토로 떠올랐습니다. 곧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책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 전 세계 독자들의 서재로 뻗어나갔습니다. 카네기라는 이름은 단숨에 현대 인간관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멘토의 대명사가 되었죠.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책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서재에 꽂혔습니다. 평범한 강사였던 데일 카네기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생의 멘토로 떠올랐죠. 이 책은 곧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바다를 건넜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독자들이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하루아침에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인간관계의 멘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은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국경과 문화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평범했던 한 강연자가 하루아침에 세계인의 멘토로 떠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책은 그를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인 멘토로 만들었죠. 국경을 넘어 수천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성공 이후 수강생들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또 다른 치명적인 마음의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수많은 수강생들과 깊은 상담을 진행하며 그는 뜻밖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깊숙이 갉아먹는 또 다른 치명적인 마음의 병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그 엄청난 성공의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강생들과 깊은 상담을 나누며 그는 현대인들을 갉아먹는 또 다른 치명적인 마음의 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성공 이후에도 그는 마냥 웃을 수 없었습니다. 수강생들과 깊은 상담을 나누면서 그들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고통을 마주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생각지 못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의 깊은 고민을 마주하면서 현대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또 다른 질병을 발견한 것이죠. 그들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은 것은 다름 아닌 걱정이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과 내일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뜬 눈으로 어둠을 지새워야만 했죠. 마음의 짐은 곧 지독한 육체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걱정이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웠죠. 스트레스로 위궤양을 앓거나 마음마저 무너지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캄캄한 방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는 등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와도 사람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불안과 걱정은 지독한 스트레스가 되었고 결국 위궤양 같은 질병으로 이어지며 평범한 삶마저 무너뜨리고 있었죠. 그들을 무너뜨린 진짜 병은 바로 끝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지독한 불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밤을 지새우며 결국 몸과 마음의 병을 얻고 알아누웠던 것이죠. 그는 이 막연한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뉴욕 국립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두꺼운 의학 서적부터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걱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는 이 막막한 문제를 풀기 위해 뉴욕 국립도서관의 서고를 뒤졌습니다. 의학부터 철학, 그리고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걱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문헌을 하나하나 꼼꼼히 파고들었죠. 의학 서적부터 철학 논문까지 걱정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자료라면 단 한 페이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난해한 심리학자들의 이론조차도 그의 끈질긴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죠. 의학 서적부터 심리학과 철학 논문까지 걱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모든 자료를 찾아 섭렵해 나갔습니다. 먼지 쌓인 수백 권의 책을 넘기며 그는 이 감정의 진짜 근원을 파헤치려 했죠. 의학 서적의 딱딱한 페이지부터 심리학자들의 임상 논문까지 걱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질병을 해부하기 위해 그는 뉴욕 국립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밑바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이론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강생들의 진짜 고민을 꺼내어 강의실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탈바꿈시킵니다. 하지만 이론만 가르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는 강의실을 일종의 걱정, 극복,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직접 걱정을 이겨낸 생생한 경험담을 발표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론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의실을 거대한 걱정, 극복, 실험실로 만들었죠. 수강생들은 직접 삶의 문제에 부딪히며 걱정을 이겨낸 실제 사례를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의실을 거대한 걱정, 극복 실험실로 탈바꿈시켰죠. 학생들은 매주 일상에서 걱정을 이겨낸 실제 사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 둥글게 모여서서 각자가 두려움을 이겨낸 생생한 경험담을 치열하게 나누었습니다. 살아있는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는 진정한 의미의 실험실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장장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건의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하나씩 분석해 나갔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검증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장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백 건이 넘는 실제 사례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하나하나 수집하고 치밀하게 분석하며 끝없이 검증하는 외로운 과정이 매일같이 이어졌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기록들이 벽면을 가득 채운 연표 위에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장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기 위한 치열한 검증이었습니다. 달력이 수없이 교체되는 긴 시간 동안에도 그의 끈질긴 추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연표 위에는 수백 번의 치열한 검증 기록이 고스란히 남겨졌죠. 장장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백 건의 실제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며 검증하는 작업은 길고도 고독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모여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완성해냈죠. 오랜 연구와 강연의 결실은 1948년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걸작이자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달래줄 명저, 바로 자기관리론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연구의 결실은 1948년 마침내 하나의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의 두 번째 걸작이자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치유의 메시지, 자기관리론이었습니다. 마침내 1948년 그 길고 치열했던 연구의 결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두 번째 걸작이자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명저, 자기관리론 2 출간된 것이죠. 그 모든 치열한 연구와 통찰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1948년 그의 두 번째 걸작, 자기관리론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마침내 1948년 길고 고된 연구의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그의 두 번째 걸작이자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질 명저, 자기관리론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무거운 철문을 단호하게 닫아보세요. 오직 오늘이라는 독립된 시간의 방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불안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줍니다. 과거와 미래로 통하는 무거운 철문을 단단히 닫아버리세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의 방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폭풍우 속에서 그를 지켜낸 등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철문을 닫아보세요. 오직 오늘이라는 안전한 방에서만 지내는 겁니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가 거센 폭풍우 속에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었죠.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철문을 굳게 닫아보세요. 오직 오늘이라는 방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거센 폭풍우 속에 등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로 통하는 무거운 철문을 굳게 닫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의 방에서만 살아가세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폭풍우 속에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조언은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렸던 수많은 리더들을 구원했습니다. 침착하게 펜을 들고 직면한 위기를 종이 위에 적어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최악의 결과를 먼저 가정한 뒤 이를 피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대안을 적어내려가는 이 방법은 신경쇠약 직전까지 갔던 수많은 리더들을 구원했죠. 최악의 상황을 먼저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용기. 이 단순한 원칙은 벼랑 끝에 몰려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수많은 리더들을 깊은 절망에서 건져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연습. 이 단순한 조언은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수많은 리더들을 구원했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면 비로소 침착하게 대안을 적어내려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런 다음 침착하게 대안을 적어내려가는 겁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은 무너져가던 수많은 리더들을 벼랑 끝에서 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다음 차분하게 대안을 써 내려가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은 신경쇠약 직전에 놓였던 수많은 리더들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명성이 절정에 달하자 곳곳에서 강의 요청이 산더미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카네기 개인 혼자서는 그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온 겁니다.
카네기의 명성이 절정에 달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강의 요청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카네기의 명성이 절정에 달하자 매일같이 수많은 강의 요청이 전 세계에서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시간과 체력으로는 이 거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죠. 결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강의 요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명성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한 시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이름은 이제 개인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강의 요청은 더 이상 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죠. 결국 체계적인 조직화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전국에서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자 카네기 혼자서 모든 강의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그는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 전문 교육기관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연을 넘어선 더 큰 비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교수법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도록 엄격한 강사 양성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나갔죠. 카네기 한 사람의 개인기에 의존하던 수업이 이제는 체계적인 기관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과 교수법을 완벽하게 복제해낼 수 있는 전문 강사 양성 시스템을 완성해냈죠. 엄격한 과정을 통과한 이들은 마침내 카네기의 철학을 전수받은 공식 강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동일한 감동과 변화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시작점이었죠. 이렇게 완성된 강사 양성 시스템은 카네기 트레이닝이라는 거대한 기관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이들만이 그의 이름과 철학을 세상에 전할 자격을 얻었죠. 기업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IBM 같은 당대 최고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그의 코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단순한 강연을 넘어 사내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IBM 등 당대 최고의 기업들도 앞다투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카네기의 코스를 사내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단순한 화수를 넘어 진정한 소통이 기업의 경쟁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IBM 같은 당대 최고의 기업들도 이 교육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코스를 사내 공식 프로그램으로 전격 채택하게 되죠. 제너럴 모터스와 IBM 등 당대 최고의 기업들도 앞다투어 움직였습니다. 카네기의 코스를 사내 임직원 교육으로 공식 채택한 것이죠. 차가운 회의실에 새로운 소통의 문화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IBM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기업들 역시 그의 코스를 사내 정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빠르게 채택했습니다.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인재 양성에 카네기의 철학을 접목한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 교육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그의 두 번째 아내 도로시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를 넘어선 탁월한 비즈니스 리더였습니다. 이 거대한 비즈니스 확장의 이면에는 그의 두 번째 아내였던 도로시 카네기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경영 수완이 뒷받침되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죠. 그 거대한 비즈니스 확장의 배후에는 두 번째 아내인 도로시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를 넘어 탁월한 경영 수완으로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 그 확장 이면에는 두 번째 아내 도로시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경영 수완은 남편의 철학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한 진짜 원동력이었죠. 이 거대한 글로벌 제국이 완성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두 번째 아내인 도로시 카네기의 뛰어난 경영 수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가장 탁월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도로시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라이선스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미국을 넘어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열었죠. 미국 내에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다 너머를 향했죠.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부터 아시아와 남미의 새로운 시장까지. 카네기의 철학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을 넘어선 이 거대한 비전은 곧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활기찬 도시부터 유럽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카네기의 철학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그녀가 도입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바다를 건너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도시로 뻗어나갔습니다.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며 카네기의 철학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죠. 그녀의 탁월한 안목 덕분에 카네기 연구소의 철학은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미국을 넘어 남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뻗어나갔죠.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그들의 위대한 강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누구일까요? 바로 20대의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던 청년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죠. 이 강자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졸업생 중 한 명은 바로 20대의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던 매우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청년이었죠. 이 코스를 거쳐간 가장 유명한 수강생은 바로 20대의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던 아주 내성적인 청년이었죠. 손에 쥔 종이가 파르르 떨릴 만큼 그는 매 순간 긴장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코스가 배출한 수많은 수강생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20대의 워런 버핏입니다. 당시 그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던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코스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20대의 그는 남들 앞에 서는 걸 무척 두려워하던 청년이었죠. 하지만 이 작고 떨리는 용기가 위대한 투자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을 이겨낸 버핏은 훗날 세계적인 부호가 된 후에도 사무실 벽에 명문대 졸업장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단돈 $100짜리 카네기 코스 수료증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죠. 훗날 억만장자가 된 버핏의 사무실 벽에는 명문대 졸업장 대신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20살 무렵 자신을 바꿔놓았던 $100짜리 데일 카네기 코스 수료증이었죠. 훗날 억만장자가 된 버핏의 사무실 벽, 명문대 졸업장 대신 단돈 $100짜리 수료증이 걸려있죠.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그의 닫힌 세상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후에도 그의 사무실 벽을 장식한 것은 명문대 졸업장이 아니었습니다. 단돈 $100를 내고 받은 카네기 코스 수료증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었죠. 훗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후에도 그의 사무실 벽에 걸린 건 명문대 졸업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00를 내고 들었던 카네기 코스 수료증이었죠.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강의실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부터 매일 고객을 만나는 평범한 세일즈맨까지 수많은 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일깨웠습니다. 대통령부터 평범한 세일즈맨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강의실을 거쳐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단순한 대화법을 넘어 타인의 마음을 얻고 깊이 공감하는 법을 깨달았죠. 대통령부터 평범한 세일즈맨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육장을 거쳐갔습니다. 이들은 단지 말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었죠. 타인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을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부터 평범한 세일즈맨까지 직업과 지위는 달랐지만 이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대통령 같은 리더들은 물론이고요. 매일 거리를 누비는 평범한 세일즈맨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신만의 단단한 목소리를 찾아냈죠. 평범한 세일즈맨부터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직업과 지위는 모두 달랐지만 이 수백만 명의 졸업생들은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힘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며 전 세계를 누비던 카네기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열정적인 헌신 뒤로 그의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죠.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를 누비던 그의 발걸음도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1950년대에 접어들며 평생 전 세계를 누비던 그의 발걸음도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쉴 틈 없이 쏟아냈던 열정의 크기만큼 육체의 피로와 병마가 조용히 찾아온 것입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를 쉼없이 누비던 그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며 평생 전 세계를 누비던 그의 발걸음도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불꽃 같던 그의 건강도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었죠. 육신의 쇠약함도 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순 없었습니다. 병색이 짙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강사들에게 보낼 편지와 원고를 묵묵히 수정해 나갔죠. 병상에 누운 채로도 그의 시선은 늘 책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펜을 쥘 힘조차 희미해진 순간에도 곁에 있는 이에게 강사들에게 전할 편지를 읊조렸죠. 마지막 원고의 문장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그의 열정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다해가는 병상 위에서도 그의 머리맡엔 늘 작은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후배 강사들에게 남길 조언을 한 글자씩 구술하며 마지막까지 원고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도 그는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원고를 꼼꼼히 수정하며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남기는 등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웠죠. 숨이 가빠오는 병상 위에서도 가르침을 향한 그의 열정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사들에게 전할 편지를 구술하고 남은 원고를 묵묵히 다듬었죠. 1955년 11월 1일 늦가을 미주리의 가난한 농촌 소년으로 태어나 전 세계인에게 관계의 마법을 선물했던 그는 66의 나이로 조용히 평안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1955년 11월 1일 미주리주의 가난한 소년으로 태어났던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관계의 마법을 선물한 채 66세의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955년 11월 1일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촌 소년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계의 마법을 남긴 채 66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955년 11월 1일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촌 소년으로 태어나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관계의 마법을 선물했던 그는 66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955년 11월 1일 미주리주 시골 마을에 가난했던 소년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우정의 씨앗을 남긴 채 66의 나이로 영원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국의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일면 기사로 그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거리의 가판대는 그의 사진으로 뒤덮였고 세상을 떠난 거장을 향해 전 세계가 깊은 애도를 표했죠. 다음 날 아침 수십 개국의 주요 신문들은 일면 머리 기사로 그의 부고를 전했습니다. 그의 글귀로 절망을 이겨냈던 수백만 명의 독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죠. 수십 개국의 신문들은 일제히 일면을 할애해 그의 마지막을 추모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 덕분에 절망에서 벗어났던 수많은 독자들도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죠. 수십 개국의 신문들이 일제히 일면 기사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책을 통해 절망에서 벗어났던 수많은 독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십 개국의 유력 일간지들은 일제히 일면을 할애해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의 글로 절망을 이겨낸 수많은 독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전 세계 어느 서점을 가든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엔 늘 그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은 어떨까요? 여전히 전 세계 어느 서점을 가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베스트셀러 코너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들은 전 세계 어느 서점을 가든 베스트셀러 코너의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전 세계 서점과 도서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은 세대를 거듭하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의 저서들은 전 세계 서점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결코 바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 이해하고 배려하라. 그의 이 단순한 조언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타인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라. 이 단순 명료한 철학은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라. 카네기가 남긴 이 따뜻한 통찰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억지로 바꾸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먼저 다가가 그를 온전히 이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 카네기가 남긴 이 단순한 통찰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력한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화면 속 데이터로 대체되는 오늘날, 오히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눈을 맞추며 진심을 나누는 카네기의 철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연결된 이 차가운 디지털 사회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입니다. 모니터 화면 너머로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삭막한 일상일수록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차가운 현대사회, 화면 너머로 오가는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도 타인의 마음에 닿으려 했던 카네기의 진심은 오늘날 직장과 일상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의존해 살아가는 지금, 타인과 진심으로 온기를 나누는 방법은 어쩌면 과거보다 더 희귀해졌습니다. 카네기가 강조했던 사람을 향한 이해는 이 차가운 화면 너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모든 것이 차가운 화면 너머로 연결되는 디지털 세상. 하지만 결국 그 선 끝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고 온기를 나누는 카네기의 가르침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미주리주의 외롭고 가난했던 작은 소년.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깊은 컴플렉스를 기어이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위대한 마법을 남기고 떠났죠. 미주리주 시골 농장에 가난하고 외로웠던 소년. 그는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컴플렉스를 마침내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얻는 위대한 마법을 선물로 남겼죠. 미주리주의 외롭고 가난했던 소년은 자신을 가로막던 모든 컴플렉스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위대한 마법을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미주리주의 가난하고 외로웠던 한 소년. 그는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컴플렉스를 온전히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마음을 얻는 가장 위대한 마법을 우리에게 남겼죠. 미주리주의 외롭고 가난했던 소년은 오랜 시간 자신의 컴플렉스와 마주하며 마침내 그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위대한 마법을 남겼죠. 미주리주의 외롭고 가난했던 소년은 거대한 컴플렉스를 딛고 일어나 마침내 증명해냈습니다. 온 인류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위대한 마법을 남긴 채 말이죠.